역사를 좋아하고 영화를 좋아하는 핸드엑스의 역사 영화 리뷰 시리즈 역사와 영화 손도끼로 팍팍 핸드엑스입니다. 역사와 영화 6편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보시는데 저는 비트코인은 안 하고요. 더 자주 보는 게 있습니다. 이제 바로 제 유튜브 조회수인데요. 아주 올라가는 거 보면 흐뭇하고 재밌습니다. 저는.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일단은 다른 영상은 여전한데 역사 영화 시리즈는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조회수가. 그리고 또 웃긴 게 신장의 야망이 초기에 굉장히 저조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많이 올라가지고 다른 영상들보다 조회수가 더 높더라고요. 해가지고 그런 것도 좀 신기하고 거기에 이제 자산어보 리뷰가 600회를 넘어가면서 핸드엑스 유튜브 최고 조회수를 달성을 했습니다. 매우 감사하고요. 1000회짜리가 내 유튜브에서 나올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또 설레임이 조금 기대가 됩니다. 이제 게다가 또 소식이 있죠. 올해 이제 57회 백상예술대상 대상 부문에 이준익 감독님의 자산어보가 수상을 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오늘 리뷰할 작품도 바로 백상예술대상 수상작입니다. 백상예술대상에서 작품상을 받았죠. 바로 황동혁 감독님의 남한산성입니다. 오늘 리뷰할 영화 남한산성은 넷플릭스, 왓챠, TV, 구글 플레이 무비, 네이버 시리즈원, 시네폭스 외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영화 보시고 리뷰 들어주시면 더 재밌을 것 같고요. 그럼 오늘도 혼자가 아니죠. 어김없이 함께해준 운현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은여입니다. 오늘도 이번 주도 이렇게 찾아온 은여가 되겠습니다. 벌써 이렇게 핸드엑스님과 같이 녹음을 한 지가 꽤 됐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함께했던 특히 자산오보 영화도 정말 보고 나서 굉장히 만족을 했는데 이제 조회수마저도 이제 해당 영상들 중에 제일 높다고 하니까 기분도 좋은데 거기에다가 백상예술대상에서 대상을 또 수상했다고 하니까 참 이거만큼 뿌듯한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예전에 히어로 플래닛 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역사 얘기도 많이 하고 뭐 이런저런 다양한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마침 저도 그렇고 핸드엑스님도 그렇고 이 역사에 대한 뭐 관심이 꽤나 많은 편이라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또 할 수 있다 보니까 재밌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또 이런 조회수까지 저희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따라와 주는 것 같아서 뭐 청취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께 굉장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 작품 남한산성 같은 경우도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많은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 오늘도 좋은 얘기, 재밌는 얘기 하면서 핸드엑스님과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과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옛날에 한국 영화 시장에서 세 글자 제목 짓기가 유행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라이벌까지는 아닌데 어떻게 또 조선 후기를 배경으로 한 네 글자짜리 작품 두 개를 또 이렇게 연달아 하게 맞아요. 하는데 둘 다 백상예술대상에서 하나는 대상, 하나는 작품상을 받았던 작품을 저희가 이렇게 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저는 의외로 자산어보랑 또 비교가 되면서도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역사 영화 6번째 시간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남한산성은 김훈 작가의 역사 소설 남한산성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1637년 일어난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청은 정묘호란 이후 10년 만에 다시 조선을 공격해 옵니다. 1637년 2월 24일 삼전도의 굴욕을 맞이하기까지 47일간을 영화는 담고 있습니다. 조선의 패배가 담긴 사건인 만큼 정말 할 말이 많은 이야기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 시기가 너무 할 이야기가 많은 시기인데요. 삼전도의 굴욕을 이야기하고자 하면은 병자호란을 또 이야기하게 되고, 그럼 그 전에 정묘호란이 또 있고, 그런 상황을 맞이했던 인조의 인조반정이 있었고, 그 근간인 광해군과 선조가 있던 임진왜란까지 어떻게 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이 영화 리뷰 하나에 다 담기는 굉장히 어렵고 너무 길어지겠죠. 최대한 절제해서 영화 중심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물론 다양한 평가가 가능한 사건과 인물들인데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에서 어떻게 다루었는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보고자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이 남한산성은 영화 도가니와 수상한 그녀로 이름을 알린 황동혁 감독의 2017년 영화입니다. 이 주화파의 대표인 현실론자 최명길 역에는 이병헌, 절개와 지조, 척화의 상징인 김상헌 역에는 김윤석 배우가 연기했습니다. 인조 역엔 박해일, 이시백 역엔 박희순, 김리우 역엔 송영창, 소현세자 역엔 신기준, 김자점 역엔 도용구, 정명수 역엔 조우진, 숭덕제 홍타이지 역엔 김범래, 용골대 역엔 허성태 배우가 연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 선할세라는 인물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 실존 인물인 서흔남이라는 인물을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로 이 고수 배우분께서 연기를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저희가 배역과 영화에 대한 소개를 해드렸는데, 핸델스님 영화 어떻게 보셨어요? 예, 이제 저는 진짜 할 말이 진짜 많은 작품이었어요. 이게 왜냐면은 일단은 역사적 인물들이 거의 실존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거기에 또 보면은 개성이 굉장히 뚜렷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영화 자체로도 재밌는데 등장한 인물들을 읽어보는 재미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진짜 삼국지에 나오는 인물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는 느낌처럼 정말 저는 일단은 4명의 인물들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물론 뭐 다 조상님들이니까 선조들이니까 뭐 재밌다라는 표현이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캐릭터적으로도 아니면 역사적으로도 문화 원형으로서도 뭔가 흥미로웠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겠고 저는 이시백, 김상원, 최명길, 김유 이렇게 4분을 보았을 때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뭐 물론 서흔남이라는 노비죠. 노비분도 되게 재밌는 인물이에요. 엄청나게 이제 전쟁에서 실제로 활약을 했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재밌었는데 제가 이 많은 인물을 이야기한 거는 뭐냐? 일단은 이 남한산성의 진짜 주인공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화 남한산성의 주인공? 예, 이 누굴 것 같아요? 이 영화 남한산성의 주인공이라. 남한산성의 주인공. 이거는 그러니까 핸데스님이 평가하시는 진 주인공이라는 말씀이시죠? 아이, 그런 건 아니고 반 농담인데 한번 네. 맞춰보세요. 야, 너 진짜 주인공? 이 표면적으로는 이 최명길과 김상원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부분들인데 진짜 주인공이라고? 진짜 주인공? 야, 이 감을 못 잡겠네요. 제목에 나와 있습니다. 이 영화 남한산성의 진짜 주인공 남한산성 이야기를 먼저 해볼까 합니다. 아, 그렇지. 남한산성 이야기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등록됐을 거예요. 남한산성 보존 굉장히 잘 됐거든요. 거기 네. 가보시면 거의 다 있어요. 이 어. 남한산성이 인조가 축성을 하고 아마 이제 정묘호란을 겪었으니까 인조가 이제 야 이거 안 되겠다. 성 하나 제대로 만들자 해서 만들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남한산성은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성이에요. 통일신라 때도 있었고 고려 때도 있었고 그리고 이 또 재밌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던 성이다 보니까 이 재밌는 또 설화가 있어요. 인조가 이 남한산성에서 잠을 자는데 꿈에서 백제 온조왕이 나옵니다. 온조 아시죠? 비류 온조. 예, 비류 온조왕이 나와서 야, 청 기습이 오고 있는데 너 어떻게 잠을 자고 있냐? 막 이렇게 소리를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남한 성주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남한 성주 온조대왕이다. 너 어떻게 잠을 이렇게 자고 있냐? 해가지고 알려준 곳을 가보니까 진짜 기습이 있었고 그걸 막았다고 합니다. 해서 인조가 이 호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고마워서 온조왕 사당을 짓거든요. 여기다가. 사당이 아직 있습니다. 잘 돼 있습니다. 숭열전이라는 사당인데 이게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수어사 이서 장군이 같이 모셔져 있어요. 근데 이분도 전쟁을 같이 나갔던 장군인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호란 끝나고 인조가 잘 있다가
또 갑자기 온조왕이 꿈에 또 나옵니다. 야, 혼자 있기 쓸쓸하니까 명망 있는 신하를 같이 모셔달라. 근데 꿈을 꾸고 난 이틀날 뒤에 이서 장군이 죽어요. 해가지고 데려갔나 봐. 진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인조가 온조왕이 데려갔구나 하고서 이서 장군을 같이 모셔놨습니다. 해서 아직도 음력 5월 9일에는 제사를 지낸다고 하고요. 그 삼국시대에도 현역을 띈 산성이다 보니까 거기에 고려 때도 몽고군을 막은 산성이에요. 해가지고 짬바가 엄청난 산성이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수성의 근간은 아니었고 굉장히 좋은 산성이긴 했는데 수성의 근간은 아니었고 원래는 이제 인조는 강화도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렇죠. 남한산성 들렸다가 근데 이제 얘네가 정묘호란에 한번 왔던 애들이잖아요. 그리고 길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강화도 갈 거라는 걸 알고서는 강화도 가는 길을 막아버려서 남한산성에 고립되게 됩니다. 해서 근데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삼국시대부터 있었던 산성이다 보니까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산성 건축법이 다 혼재되어 있어요. 산성을 이렇게 쭉 보면은 성곽 건축이 다 조금씩 달라요. 해가지고 그 당시 상고사부터 조선시대까지의 성곽 건축을 볼 수 있는 교과서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아마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된 듯 합니다. 해서 제가 최근에 북한산 갔다 왔거든요. 이제 가면은 북한산성을 이제 북한산 정상 올라가는 길에 북한산성이 보여요. 그 북한산성을 지나가게 되는데 아마 남한산성도 아마 비슷한 분위기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실제 가본 적은 없지만 근데 그 북한산성 가면은 저도 한 이야기인데 다 똑같이 한 이야기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아요? 글쎄요. 야, 이 벽돌을 어떻게 가지고 올라왔냐? 이 이야기를 다 해. 진짜로. 맞아. 나도 야, 이 벽돌을 어떻게 쌓았냐? 막 이 산까지 했는데 앞에 있는 아줌마가 바로 또 이야, 이거 어떻게 쌓았냐?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남한산성도 진짜 어마어마했을 것 같고 그래서 남한산성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은 이게 이제 이 사람들이 병력 차이가 엄청 큰데 뭔 싸우려고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 이렇게 평가하실 수가 있어요. 이 청군이 지금 어마어마한데 어떻게 이길 생각 싸우자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그치. 공성전 수성전은 병력 차이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수성전은 특히 그만큼 성의 기능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중세를 상징하는 게 성이에요. 그래서 맞아요. 중세가 언제 끝나냐 판단하냐면은 성이 무너졌을 때 대포가 나타나자마자 성을 부시진 못했거든요. 이제 성을 부실 수 있을 정도의 대포가 나타났을 때 모든 문화가 바뀌면서 중세가 끝났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해가지고 전쟁의 양상도 바뀔 거고. 완전히 바뀌고 성을 안 짓다 보니까 문화가 바뀌고 기술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중세의 종말을 성으로 기준을 잡기도 하는데 그만큼 성이 있으면은 전투가 다르다 해서 실제로 꽤 잘 싸웠다고 합니다. 잘 싸웠는데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청나라 병사가 홍위포를 가져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홍위포를 가져온 순간 이제 전세가 확 뒤틀리면서 패배로 맞이하게 됩니다. 물론 이 전쟁에 패배한 원인은 굉장히 다양한데 일단은 이 홍위포의 등장도 큰 요인 중에 하나였다. 해서 일단은 산성 이야기를 이렇게 좀 빨리 한번 해봤고 운현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야, 저도 이 영화 개봉했을 때 굉장히 관심이 있었어요. 저도 뭐 역시나 역사를 좋아하니까 특히 역사를 다룬 영화가 개봉을 한다고 하면 일단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볼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당시에 좀 시간이 안 나기도 했고 평들을 보니 좀 지루하다라는 평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거기에다가 이제 대부분 리뷰는
이병헌 배우와 김윤석 배우의 뭐 연기 대결 이게 다다. 근데 좀 지루한 편이다라는 리뷰를 좀 대부분의 리뷰가 그런 식이다 보니까 에이 뭐 일도 바쁘고 한데 뭘 보냐라고 하면서 넘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 이번에 녹음을 위해서 이렇게 영화를 한번 보니까 참 제가 기존에 봐왔던 평들은 정말 빠르고 빠른 걸 좋아하고 바쁜 현대인들이 할 수밖에 없었던 평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좀 지루한 면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게 보면 볼수록 몰입이 돼서 이 2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크게 지루하진 않았어요. 되려 영화가 아니라 좀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느낌? 딱 그런 인상이 그런 인상을 받고 영화를 끝냈죠. 아, 이거는 영화라기보단 다큐멘터리로 보는 게 더 좋겠다. 이러, 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이제 저도 이번에 처음 봤거든요. 남한산성을. 당연히 이제 출연하는 배우들이 아주 튼튼하니까 어유, 보고 전 너무 놀란 싶죠. 게 이병헌이랑 김윤석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본다고 이제 배우진을 보니까 박해일의 고수의 막 그가 지금은 이제 너무 유명해진 그 조연 배우분들까지 죄다 포진해 있는 거예요. 다 있잖아요. 조우진, 허성태, 어, 그리고 그 박희순, 박희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송영창, 송영창도 송영차, 있었고. 그리고 그분도 잠깐 나오잖아요. 이름은 이제 실존 인물은 아닌 것 같은데, 그 범죄도시에서 싸삐 하는, 사피? 그게 뭐지? 그 대머리, 용골대? 범죄도, 아니, 용골대는 그 보스 역할 했었잖아요. 범죄도시에서. 그분 말고, 어. 그, 그 3인방, 윤계상 3인방 중에서 키 작은 분 말고, 아, 유명해지신 분 그래. 있잖아요. 그분 진성태? 진성태인가? 그 이제 그 극한 직업도 알아요. 나와가지고 알아요. 지금은 너무 유명해졌지.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떴지. 조연으로 나와서 이제 책임을 물어서 죽음을 맞이하시는데 그분도 맞아요, 맞아요. 나오고 해가지고 음. 요거는 뭐 작정한 거지. 그리고 이제 그 배우 이야기를 해서 제가 잠깐 하자면은 저는 엑스트라까지 다 좋았어요. 엑스트라? 어떤 엑스트라까지? 그냥 다 거기 나오는 인물들 다 그냥 뭐 음. 일반 백성들까지 해가지고 탈들이 너무 좋아. 그 맞아. 나도 또 그렇게 얘기하면 나는 그 이제 징용돼서 이제 군역을 지고 있는 그 병사들이자 백성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나도 연기도 다들 잘하시고 연기를 어떻게 그렇게 다들 잘하냐? 그런 그런 핫바리 영화였으면은 미남형, 호남형 아니면은 하다못해 신인 아이돌 배우 하나라도 껴놔가지고 뭐 해먹으려고 했을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근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진짜 대단했고 저도 솔직히 그 운현님이 처음에 보자마자 저한테 바로 와 2시간 20분이네 하는데 저도 부담이 안 됐던 건 아니에요 진짜로. 근데 아, 힘들지. 진짜 저는 거짓 없이 말하지만 하나도 지루하지가 않았어요. 저도 그랬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게 봤고 개인적으로는 너무 알찼어. 영화가 구성이 그냥 쭉 알차. 그리고 되게 음. 흡입력도 있고 지루하거나 느리다, 전개가 느리다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고 또 그 안에서 또 유머도 가끔씩 나오고 하니까 그런 재미도 참 맞아요. 있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영화라는 걸 알고 봤기 때문에 내가 애시탄초 다큐멘터리를 기대하고 본 건 아닌데 너무 다큐멘터리 같아서 좀 더 영화적인 우리가 영화에 기대하는 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닐까? 그 마음이 들어서 아쉬웠던 거지. 아까 제가 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이거를 역사 다큐멘터리로 봤다? 그러면은 되려 더 재밌었을 거예요. 드라마로 표현된 다큐멘터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재밌게 봤을 거고. 근데 다만 이게 우리가 영화라는 걸 알고 봤기 때문에 아쉬웠던 부분들이 조금 있었던 거지. 뭐 구성이라거나 연기라거나 당연히 뭐 스토리야 뭐 당연히 역사 사실을 기반으로 한 거니까 부족함이 전혀 없었고요. 그거는 저한테는 조금 아까운 표현인데 어
영화 장르에 다큐멘터리라는 장르도 있어요. 근데 음, 이제 이거는 그래도 그 다큐멘터리 수준은 아닌데 그러니까 조금 그렇게까지 부셨다는 건 조금 안타깝고. 왜냐면 너무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긴장감의 기승전결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처음부터 좀 이렇게 그래요? 왜냐면은 처음부터 이제 우리 그 상황 자체가 전쟁에 임박해 있고 뭐 음. 친화를 그 뭐라고 그러죠? 화친을 하냐 아니면은 척화를 하냐 이거를 가지고 팽팽하게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큰 변동 없이 쭉 가는 거라서 저는 이렇게 그 긴장감이 고조되거나 이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충분히 있었다고 보고, 어, 물론 저도 이게 장르가 드라마로 일단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만약 병자호란을 다룬 장르가 전쟁이었다 그러면은 더 빨리 봤겠죠? 이 아유, 영화를. 그렇죠. 근데 드라마라고 돼 있으니까 저도 손이 잘 안 가긴 했었어요. 근데 그런 긴장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막 액션물이나 막 스릴러물에 비하면 그런 대단한 긴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음, 역사를 알고 보면은 결국에 주화파가 이제 된 거를 다들 알고 계시니까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중간중간에 전쟁이 좀 승리한 그림도 있고 그리고 음, 이제 또 완전히 말아먹기도 하고 결국에는 뭐야 조선왕조 망해버리나 이런 느낌도 있고 척하는 거야 좋아하는 거야 이런 긴장을 조금 저는 그래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 편으로 좀 재밌게 봤습니다. 지금 딱 그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긴장감이 있을 수가 없었던 게 결국에는 인조 때문이에요. 인조가 인조가 이렇게 줏대가 없고 음, 워낙 이게 유약한 리더다 보니까 이게 화친으로 가냐 아니면은 척화로 가냐라는 그 기로에서 짜임새 있고 긴장감이 넘치는 중심을 못 잡아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 실존 인물이 사실은 제가 인조에 대해서는 지금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인물이었을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지만 그 영화에서만 보면 지금 핸델스님이 말씀하셨던 그 긴장감이 저한테는 전혀 안 느껴졌던 게 인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음, 느꼈거든요. 뭐 제가 워낙 이제 역사 장르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재밌게 봤던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인조는 제가 보기에는 인조는 또 인조대로의 그런 어떠한 리더십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느꼈던 거는. 그래서 음, 꽤 재밌게 또 생각을 했고, 실질적으로 인조는 반정으로 쿠데타로 왕이 됐기 때문에, 어, 그, 어떻게 확 멋있는 막 리더십을 보여주기가 어려운 인물이었어요. 해가지고 음, 그런 걸 또 영화에서 표현했고, 제가 보기엔 인조는 처음부터 주화를 하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근데 주화파 편이었을 텐데 왜냐면은 또 이 최명길이 또 인조에 엄청나게 측근이거든요. 근데 이 최명길이 주류가 아니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 약간 아싸야. 다 근데 주류가 아닌 애 한 명한테만 힘을 불러서 막 그 조정을 이끌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 척화와 주화 사이에서 그래도 최대한 인조는 노력을 한 게 아닐까 저는 좀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또 그런 대사도 나오잖아요. 이제 신하가 막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조가 그런 것까지 내가 알려줘야 되냐? 막 이러잖아요. 솔직히 그치. 그러면은 왕이 팀장이지 실무자가 아니잖아. 그런 것까지 내가 다 하나하나 알려줘야 되냐고. 그것도 인조다운 뭔가 카리스마 아니었나 싶기는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 저도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아마도 핸델스 님도 저도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너무 공감을 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나는 그 대사를 하는데 와, 저 너무 이게 이입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내 그 인조의 그 말에서 느껴지는 분노와 답답함을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신하들이 그런 이야기까지 하게끔 만든 장본인은 또 누구냐면 본인일 수 있어요. 저는 거기서 음, 그것까지 느꼈거든요. 전 너무 답답했던 게 일단 그 당시에 조선의 조정에서의 시스템 자체는 정말 체계가 너무 없습니다.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나라가 운영이 되고 있고 경영이 되고 있고 대표적으로 보면은 보고 체계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순차적으로 보고가 돼서 실무자 이게 보고가 되면서 한 차례씩 뭔가 정리가 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위에 보고가 돼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보고 체계예요. 단순히 보고만 한다는 거죠. 전달받고 최고 의사결정자에게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라는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핸넥스님도 직장을 다니시니까 아시겠지만 보고라는 건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그거에 대한 검토를 하고 대안이라든지 옵션을 마련해서 위에다가 보고를 그치. 하고 대안을 가지고 가야지. 그렇지 않은 보고는 진짜 뭐 팀장이 그러니까 대리가 과장이 팀장이 뭐 임원이 이제 CEO가 나보고 일하라는 거야? 그럼 니들은 그렇지. 왜 내가 월급 주냐? 야, 니들이 이렇게 할 거면 그냥 니들 다 자르고 내가 그냥 죽어라고 하면 돼. 하겠지. 다만 내가 힘들겠지. 그러니까 뭐 나라와 회사는 다를 수 있지만 당연히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걸 효율적으로 업무를 나눠서 체계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을 하고 업무를 분장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의 조서는 어떻게 보면은 미조판서, 예조판서 이런 그 김류가 직책이 뭐였죠? 영창 채찰사인가? 뭐 이런 거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바로 이제 임금한테 결제를 올리는 사람들마저 사실 이조랑 예조는 아니었지만 그런 사람들마저 임금한테 있는 그냥 사실만을 전달을 하는 체계를 지금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임금이 진작에 그 최고 결정권 중간에서 그게 안 되면 어쨌거나 오너가 리더가 그걸 해줬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고 그냥 그런 것들 계속 받아주다 보니까 이조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조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럼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묻기만 해요. 이거는 리더십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화파와 척화파가 계속해서 자기들 얘기만 하면서 임금은 그 가운데서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그 무능하긴 무능했어요. 근데 무능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정도로 그 무능함이 실체화될 정도의 위기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문제면은 무능해도 별 티가 안 나잖아요. 별 문제 아니면은 해결할 수 있다고. 근데 이거는 너무 심각한 문제가 됐다고. 산성에 고립이 되고 죽음을 앞에 둘 정도이기 때문에 쉽게 답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 정도 수준이 가 있는 거죠. 대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도 대안이 안 나와. 너무 심각해 지금. 우리가 따르던 명도 지금 위험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였고 그런 심각한 문제에서 결국에는 무능함이 티가 날 정도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실제 이 전쟁의 패배 원인 중에 하나를 이 지휘부의 부족함, 무능함이거든요. 해가지고 그렇죠. 이 사람들이 문관들이다 보니까 전쟁 실무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해가지고 맞아요. 결국에는 패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이론은 빠삭했던 거예요. 쳐들어오면은 강화도 간다. 딱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 남한산성 들려서 강화도 간다. 근데 그 과정 중간중간 뭘 해야 되는지 실무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없었고 그리고 그 지휘 체계 같은 것도 실제 전쟁에서도 엄청 골머리 아팠대요. 왜냐면은 A 그 조정 사람들이 그 남한산성에 다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뭘 하고 있으면은 군인들이 뭘 하고 있으면 A라는 사람이 와서 명령하고 가면은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팀장이 와서 또 명령을 하고 가고 뭐 이런 식이었대요. 그러니까 야 그러면 그 부하들은 밑에서 A 팀장 말 들어야 되나 B 팀장 말 들어야 되나 막 이런 식으로 막 어려웠다. 굉장히 힘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상황을 단적으로 보이는 장면이 하나 있었어요.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김상원이 칠복이를 찾아가서 밤에 잠깐 불러서 얘기하는 장면 혹시 기억이 나세요? 그 이제 선할세를 보내놓고 연락이 없으니까 밤에 이제 그 보초를 서고 있는 칠복이를 찾아가서 돼지기름 주면서 이제 선할세 얘기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물어보면서 야 연락이 왔냐?
좀 얘기 좀 해줘라.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칠복이는 너무 이제 빈정상하니까 막 투덜투덜 거리면서 하는 얘기가 저희만 빨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리 오래 비우면은 자기 위에 사람한테 혼난다. 이러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신 얘기랑 비슷한 게 그 자체적인 규율이 있으니까 거길 벗어나면 거기대로 온다는데 아니 그거 지키자고 지금 예조판서가 부르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상충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우리나라 현실 군대로 따지자면은 막 군단장이나 뭐 막 별의별 높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뭘 진짜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야.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병장이 야 가서 뭐 만두 좀 사와라 그랬는데 먼저 사러 가는 중에 갑자기 뭐 중대장님이 뭘 시켰어. 근데 중대장님이 뭐 시켜서 뭐 또 딴가고 있는데 위에서 이제 대대장님이 뭘 시켰어. 그러면은 이제 막 이제 머릿속이 터지는 거지. 뭘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런 상황이었겠죠. 그러면 이제 인물들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저는 인조 이제 보면 이야기도 해봤으니까. 아 저는 이제 보면서 든 생각이 이제 핸델슨이랑 이걸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어, 저 시대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핸델슨님이랑 저는 과연 어느 쪽을 더 지지하면서 이제 조정을 운영했을지 저는 개인적으로 최명길에 가까운 의견을 가지고 아마 임했을 것 같아요. 음, 핸델슨님은 저를 어떠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렇죠. 우리 또 각자 이거 한번 생각해봄직한 문제라서 사실 이거는 정말 답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가치관의 문제가 아닐까. 가치관? 이거 가치관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가치관이 왜요? 오면 얼마나 더 위험한 말이야. 그런가? 아니, 아시겠지만, 최명길은 현대에 와서나 조금 재평가받는 거지, 조선 후기 내내 아주 욕을 먹습니다. 그 시대상을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김상원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근데 이제, 지금도 김상원이 맞다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가치관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면 살 방법이 생길까라고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결국 최명길의 얘기도 사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고 삶이 그러니까 아니, 뭐 사는 게 사는 게 절대 김상원도 사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죠. 김상원이 말한 사는 방법은 싸우는 거고, 음, 싸워야 살 수 있다는 게 적합하고, 그러니까 싸워서 그냥 명예롭게 죽자가 절대 김상원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영화에서는 꼭 죽어도 싸우자라는 것처럼 김상원을 표현을 했는데, 척합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싸우는 것이 사는 방법이다가 척합파예요. 치라는 것이 사는 것이다가 최명길이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런 건데, 굳이 둘 중에 고르라면 저는 인조를 고를 것 같아요. 저는 인조처럼 했을 것 같아요. 이처럼 제 이야기도 들어보고 제 이야기도 들어보고 하고 잘하는 놈 따라가야지 이러지 않았을까 좀 싶습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로 이제 리더일 때 혹은 진짜 최종 의사결정권자일 때 그렇게 할 건데 만약에 내가 이제 그 임금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마도 이제 최명길 라인에 있었겠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느 라인에서 얘기를 했을 거냐. 이 영화의 장점은 어떻게 보면 결국에 이 영화는 최명길의 선택이 맞고 최명길이 거의 주인공인 것처럼 돼버린 거죠. 최명길의 음, 선택이 맞다라고 보여주는 느낌이 강한데 척합파들이 이상주의자처럼 그려놨어요. 척합파들을. 맞아요. 이게 그렇게 그려놨어요. 어떤 근데 걸로 나오냐면은 나는 이게 그렇게밖에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아마 당시에 청이라는 세력의 뭐 무서움이 공포가 그만큼 정말 바위에 계란 던지기 정도일이라는 게 너무 자명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인 생각이라는 거지. 그 당시에 청의 위용이라는 게. 이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이 원작 소설인 작가 김훈이 이런 말을 써놨습니다. 소설에다가 척화는 실천 불가능한 정의이고 화치는 실천 가능한 치욕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이미
원작자가 이렇게 척화를 평가해 놨기 때문에 이거는 화친으로 가자는 내용인데 실제로 보자면은 척화도 일단은 전쟁에 무조건 패배한다는 가정은 없어요. 전쟁을 해서 패배한다는 가정은 없어요. 이길 수도 있는 거고 이길 수 있는 병력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센 청나라를 조선이 어떻게 이겨? 근데 이거는 진짜 결과론적으로 잘 풀렸으니까 이야기지 실제로 청되기 전에 금일 때는 어땠냐면은 왕 나와서 인사하라 그랬잖아요. 실제 역사에서 금나라가 왕 나와라 인사하라 그러면은 그 왕을 납치해 간 적이 있어요. 다른 이제 조선 왕은 아닌데 중국의 왕조 중에 나와서 인사하라 그러니까 납치해 가가지고 그 나라를 그냥 전복시켜 버린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이구 그때 어떻게 할 거냐고. 최명길이 어떻게 할 거야. 자기가 설득해갖고 왕 나가서 인사하라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인조가 계속 편지를 써요. 제가 출성하는 것만은 금해 주십시오. 출성만은 제가 못하겠습니다. 나가면 잡아간다니까요. 그럼 이제 없어. 지도자가 없어. 그 나라는. 완전히 중국이 돼버리는 거야. 조선은. 근데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안 됐으니까 잘 풀렸으니까 이렇게 이제 영화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래서 이 영화의 가장 큰 단점은 두 개를 좀 쌍방으로 탱탱하게 좀 다뤘어야 되는데 근데 물론 평가는 탱탱하게 잘 다뤘다고 평가는 받고는 있어요. 둘 다 멋있게 잘 만들었다 하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김상원이 너무 명분론자처럼 나오고 실제로 척화도 완전히 말도 안 되는 거는 아니었다. 근데 그런 게 조금 다뤄지는 게 좀 부족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황이었다면은 척화가 살 길이라고 판단이 들었다면 척화를 했을 거고 주화가 살 길이라고 판단했다면 주화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좀 찾아보려고 하지 않았을까 해서 오히려 저는 김유같이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김유같이. 김유같이 재미나겠네. 아, 김유 그러니까, 너무 웃기더라고. 그러니까 김유라는 인물이 조금 이 영화에서 저평가됐는데 실제로는 거의 주화파였다고 합니다. 주화파였는데 실제 김유가 굉장히 평가가 다양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김유는 실제로 척화와 주화 사이에서 최대한 좋은 결과를 찾으려고 노력했던 인물이에요. 이 호란이 일어나기 전에도 분당 정치에서도 상대편 사람도 쓰려고 하고 계속 진짜 노력을 엄청 많이 했던 인물이에요. 근데 물론 저평가되는 건 뭐냐면은 좀 탐욕적이었대요. 자기 재물을 많이 우선시하고. 근데 그런 거를 빼면은 항상 양쪽 의견 들어보고 거기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박쥐 같은 인물이기도 한데 그 안에서 최대한 그냥 좋은 결과를 좀 찾아가려고 하는데 영화에서는 김유를 그냥 우유부단하고 기회주의자처럼 좀 그리긴 했잖아요. 근데 심지어 실제로는 희화화 시켰죠. 좀 약간 우스운 사람처럼 만들어 버렸으니까. 맞아요. 근데 실제로는 최명길한테 이런 이야기도 했대요. 나는 당신이랑 뜻이 같다. 근데 다만 조정이 반발을 할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 정도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면은 꽤 열려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그러니까 진보적인데? 그 정도면? 그렇죠. 조정은 그러니까 단순히 안 된다가 아니라 좋아. 대신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 정도면 엄청난 거거든요. 회사에서도 그치. 이런 사람만 있으면 업무 할 만해요. 근데 그래서 김유는 진짜 그 정도 인물인데 근데 또 나쁜 것도 꽤 많고 이게 팩트는 뭐냐면은 김유가 실제로 점을 쳐서 전쟁을 했대요. 그거는 팩트래요. 그래갖고 무당에 점을 쳐가지고 공격을 한 것은 사실인데 이 점괘가 되게 재밌게 나왔대요. 날짜를 받았잖아요. 날짜가 날짜도 뭐냐면은 받아? 출장 날짜를 받는 거예요? 출정 날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날짜를 받으면은 화친을 쳐도 좋은 날이고 화친을 해도 좋은 날이고 공격을 해도 좋은 날이다. 이상한 뭘 해도 다 날이잖아. 되는 날? 그러니까 뭘 해도 다 되는 날이야. 그리고 할 수 있는 날이야. 근데 실제로 이 북문전투 있죠. 그것도 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자면은 근데 저는 또 이것도 약간 이해가는 게 뭐냐면은 그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었다 이거예요. 진짜 우리가 진짜 방법이 없을 때는 하늘에 물어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하늘에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김유는 하늘에라도 물어보려고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무당을 믿었던 사람은 아니고 하늘에라도 물어봐서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 아니냐 해갖고 제갈량이 그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짜지만 이루는 것은 하늘이다. 음, 그러니까 김유도 하늘에 물어본 게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근데 물론 저도 김유처럼 좌우 왔다 갔다 하면서 의견을 막 물어보고 최대한 노력을 했을 거다 하는 거지 김유처럼 막 그렇게 뭐 조금 나쁜 점까지 제가 옹호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까 이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할 때 결국 이 영화에서 주인공은 최명길이고 주아파가 옳았다는 거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진짜 그래도 이 영화가 정말 좀 잘 만들었다라는 장면이 또 마지막에 한창 최명길과 그 주하에 이입을 했다가 결국 그 최명길마저도 이제 인조가 그 칸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보고 울음을 터뜨릴 때 나도 아차 이게 진짜 옳은 길이었을까? 그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 순간에. 음, 나조차도 그러니까 최명길도 물론 자기의 생각이 무조건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다 진행을 했겠지만 그 순간 자기도 이제 그 치고 올라오는 그 감정과 그 순간에 그 현실을 계산을 해보니 이게 아닐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번뜩 들다 보니까 눈물을 터뜨렸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걸 오늘날에 보는 나조차도 영화를 보면서 2시간 동안 쭉 이입을 해왔던 나마저도 아차 이건 진짜 너무 치욕스럽고 아닌 길이 아니었을까라는 의문을 들게 할 정도로 그러면서 아 이런 장면을 통해서 최명길도 김상원의 이야기도 모두가 그 어떤 것도 틀린 것도 없고 정말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였을 거다라는 걸 연출을 했던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에서 약간 감동했다고 할까? 저한테는 그 마지막 장면이 그렇게 다가왔었어요. 음, 굉장히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좋은 평가고. 그리고 진짜, 아, 참, 인조도 그 이야기를 칸에다가 직접 합니다. 편지에 써져 있는데, 어, 제가 나가서 절을 하고 이러는 거는 나도 조선의 왕인데 칸 앞에서 절하고 이러면은 제 신하들이 저를 안 따를까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칸한테 직접 말을 해요. 해가지고, 아 실제 그, 편지 그렇게 썼대요? 예, 칸한테 이제 음, 제가 나가서 칸을 뵙고 절을 하면은 저도 왕인데 이 신하들이 저를 따르겠냐. 그래서 그게 이름이 이제 삼계 구고 두례거든요. 맞아요. 세 번 절하고 9번 머리를 조아린다 이건데 음, 평가로는 이 영화가 가장 삼계 구고 두례를 제대로 표현한 영화라고 하더라고요. 음, 다른 영화나 뭐 막 그런 것들 보면은 머리에 피가 나도록 막 머리를 땡땡 박거든요. 땅바닥에. 맞아요. 그렇게 표현했었어. 유명하잖아요, 그게. 근데 음, 그러진 않았다. 그러니까 음, 이거를 우리가 아직까지도 청을 오랑캐 이러는데 청도 나라예요, 하나에. 그치. 그리고 근본이 오랑캐지 나중에는 뭐 결국에 중국의 마지막 왕조였는데. 그리고 오랑캐가 아니다 이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그 그치. 사람들도 예라는 게 있고 매너라는 게 있는 사람들이다. 야만족이 아니다. 바바리안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계 구고들에는 이제 근청이 원래 있었던 예절이에요. 음, 그러니까 막 치욕을 주려고 시킨 게 아니라 원래 신하가 하는 예절이에요. 그렇게 절을 하는 게. 그러니까 막 뭐 표현은 그런 것도 있어요.
머리에 땅땅 소리가 나게 다시 저래라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묘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실제로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다 해가지고 제가 막 임용환 교수님인가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어디서 피가 났다는 이야기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자기도 알 수가 없다고. 근데 이제 그러진 않았다 해서 이제 이제 극적으로 정말 보여주려고 했나 보네. 그 우리의 왕이 어떻게 보면 조선 최악의 치욕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삼전도의 굴욕은 해가지고 그만큼 더 막 연극적으로 표현을 한 거겠죠. 막 피가 나고 이런 거를 해가지고 그 김유 이야기를 해서 좀 제가 막 팩트를 좀 짚고 넘어갔었잖아요. 막 이야기 뭐 무당한테 점친 것도 사실이고 음? 팩트를 몇 가지 좀 이야기해주고 넘어가자면은 가만히 쓴 거 있죠. 네. 그거 팩트입니다. 실제 너무 추워서 가만히를 가져와서 썼다고 합니다. 음. 하고 대사 한 거 있잖아요. 그 조선 천지가 우리 이제 가가지고 막 소 데리고 가서 이거 드세요 했더니만 그 이제 음. 용골 때가 조선 천지가 우리 땅이고 우리는 고기와 술이 넘치는데 그런 거 필요 없다. 이것도 실제로 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고기와 이제 그런 게 많이 넘쳤고 얼마나 이 남한산성이 열악했냐면은 왕이 친구료가 없었대요. 그 정도로 힘들었대요. 야, 그 정도로? 왕도 친구료 없이 잠을 잤대요. 그러니까 원래 옷 벗고 잠옷 입고 자잖아요. 근데 음. 옷을 벗을 수가 없었대요. 너무 추워가지고. 그렇겠지. 그렇게 해서 잤고 재밌는 거는 최명계가 이시백이 친구인 거 사실이거든요. 음. 근데 이시백이 무관으로 나오잖아요. 네. 원래 문관이에요, 문관. 아, 진짜로? 이 사람도 글 공부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근데 재밌는 싸움을 거 잘하는 건가? 실제로 싸움 잘했나 봐요. 오.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전투 쪽 전쟁 담당하는 쪽으로도 가기도 했대요. 해가지고 병자호란 때 확실히 활약을 했던 사람이고 갑옷 없이 활을 막 쐈대요. 적들이 이야. 막 쳐들어오니까. 그래서 두 응. 발을 맞았대요, 화살을. 근데 그거를 전투가 끝날 때까지 숨겼다가 치료를 받았다는 거.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용맹한 사람이었다 해서 이 이시백이 보면은 되게 짱짱이었나 봐요. 평가가 좋은 평가만 있어 진짜로. 어. 그리고 말년까지도 평이 되게 좋고 되게 잘 살았어요. 그래서 되게 뭔가 매력남이었나 봐.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수능에서 많이 공부한 박씨부인전 있잖아요. 박씨전. 음. 박씨의 남편이 이시백이거든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실제 남편은 아니고 아, 이제 뭐야? 박씨 부인의 남편, 박씨는 가공인물이잖아요. 음. 근데 박씨의 남편으로 이시백을 설정하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박씨가 막 신묘한 도수를 써서 병자호란을 이기게 막 한다 뭐 이런 내용이잖아요. 박씨전이. 그러니까 음. 병자호란의 치욕을 좀 없애고 싶어서. 근데 이제 보면은 보통 이런 가상 소설의 주인공의 남편이나 주인공으로 쓰는 사람은 인기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시백이 아마 그때 진짜 인기 많은 사람 아니었을까. 좀 그랬겠네.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이 이시백이라는 인물은 정말 멋진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분량은 이제 최명길과 김상환이 가져가지만 이 이시백이 나오는 장면들은 정말 거를 게 하나도 없는 장면들이에요. 특히 이제 최명길이랑 술잔을 나누는 그 장면에서 하는 얘기도 이제 그 장면도 너무 좋았던 게 그 제가 아까 그 최명길이 마지막에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이 왜 또 인상적이었냐면은 이 사람은 진짜 엄청나게 확고하고 자기 주장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에요. 자기 신념에 대한 흔들림이 없는 모습을 시종일관 보여준단 말이에요. 정말 그 목숨을 걸고 이제 지금 이제 산성의 공격이 시작된 이후에도 어떻게든 그걸 말려보려고 목숨을 걸고 적진으로 뛰어들어가고 자기 그, 그 누가 제 역적입니다. 목을 베야 됩니다. 해도 그래 목을 베십시오. 하지만
확신을 해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너무나도 진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은 인물로 묘사가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이랑 20회가 술잔을 나오는 그 장면에서 보면은 아, 이 사람도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구나. 사실은 자기도 그렇게 그런 상황에 있는 데서 그런 조정 속에서 뭔가 자기 주장을 하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부분에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도 자네처럼 그냥 문과에 지원할 걸 그랬다. 그러니까 자기도 스트레스 받고 힘들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참 그런 장면을 또 묘사해 준 것도 굉장히 좋았고 또 이제 최명길이 그 숫자를 같이 놔두면서 뭐 자네는 뭐 어떻게 생각하는가? 자네라면 어떻게 하겠나?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20액의 대답은 이겁니다. 나는 상관없다. 나는 단지 이 땅에 쳐들어 그냥 오랑캐들을 무찌르는 그냥 장수일 뿐이다라는 식으로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사실 이런 게 진짜 대단한 거예요. 사실 사적으로 아는 친구고 공적인 일을 떠났을 때 그냥 가볍게 이제 뭐 술 한잔 하는 자리면 속에 있는 얘기를 할 법도 한데 그런 자리에서 마저도 그냥 나는 무인일 뿐이고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일 뿐이다라는 걸 먼저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와, 그 장면을 보는데 진짜 이 사람은 진짜 참 장군이구나. 군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걸 수 있지 않을까요? 답하기 어렵기 때문에 돌린 걸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나도 그 생각이 들긴 들었어요. 워낙 이게 첨예하게 대립이 되니까 그래 뭐 피하고 싶었겠지 하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 뒤에 이제 전장에 임하는 모습을 보면은 진짜 이 사람은 그냥 영락 없는 나라를 위해서만 일하는 사람이구나. 그냥 나라를 위해서 자기한테 주어진 그 목적만 임무만 완수하는 게 1순위인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 박희순이라는 배우도 굉장히 멋있었어요. 멋있게 맞아요. 탈도 괜찮고 그때 진짜 그런 배우, 그런 장군, 그런 상일 것 같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맞아요. 좋았어요. 단순히 막 장동건, 막 송승헌 이런 잘생긴 배우를 쓰지 않았다는 게 저는, 그러니까 미남형 배우를 쓰지 음. 않았다는 게 참 저는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거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보는데 안 그래도 여자친구가 박희순 배우를 되게 좋아한대요. 그런데 저도 예전에는 좋아했는데 이 박희순이라는 배우가 나오는 작품들을 보면은 다 같은 연기, 같은 발성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도 캐릭터가 보이는 게 아니라 박희순만 보였단 말이에요. 나는 아, 또 그게 좀 이거, 별로였어. 아, 이거, 아, 이거 뭐예요? 운현님,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약간 밈이에요, 밈? 아니 근데 왜냐면 우리나라 배우 풀 자체가 크지가 않다 보니까 맨날 우리가 쓰는 배우들만 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작을 하고 자주 나오게 되면 그런 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데서 아, 잘 놀 수 있는 배우가 많이 없는데 운현님 표현 뭐라 그랬지? 이거, 아, 몇 번 나오던 표현인데? 그러니까 그, 캐릭터가 보이는 게 아니라 그 배우가 그냥 배우가 있다고. 아,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하셨었잖아요, 계속 이제껏. 아, 그거 뭐라고 표현했더라? 아, 씨. 그게 몰라 나도 갑자기 기억이 안 단어가 나는데. 뭐라 근데 그랬더라? 와, 아무튼 또 그렇다 이거 아니에요? 박희선도 그렇다 이거 아니에요? 어 그랬는데 여기서 보니까 와 여기서는 내 기준으로는 박희순 배우가 그거를 새로웠어요? 깼어. 새로웠어요. 아, 정말 멋있고 잘하더라고요. 아, 한 건 했다, 박희순. 의원님한테 인정받았다. 그러니까 그것도 가만 아, 생각해 보니까 그 최근에 박희순이라는 배우한테 떨어지는 배역들 자체가 그럴 수밖에 그냥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역할들만 들어왔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음 그 제작진들이, 아, 저 사람 저 역할 잘한 애를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아, 그 역할을 할 때는 이만한 배우 써야 된다 하고 데려오다 보니까 비슷한 배우. 그래서 배우들도 계속 똑같은 거 하는 거 싫어하는 배우들은 거절해요. 근데 음 거절하면 어떻게 먹고 살아? 배우는 연기해야 그러니까 되는데. 또 그러니까 가서 하는 거고. 아마 그런 배우들도 있을 거예요. 막 새로운 연기했다가, 아, 왜 이러시냐고 막 이런 배우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거기서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제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거기서 못 벗어나는 배우들도 있을 터인데 이제 다행히 박희순이라는 배우는 좋은 역을 만나서 이제 그런 데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저도 이제 운현님 이야기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그런 거 싫어해요. 그 캐릭터가 보여야 되는데 배우가 보이잖아요.
그런 걸 그쵸. 좀 싫어하는데 그래서 지난번 환가 그때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캐릭터 배우들 그냥 그 배우를 보여주고자 하는 배우들 있잖아요. 근데 음. 이제 운현님은 그 폭이 좀 더 훨씬 더 넓은 게 아닐까 제가 보기에는. 아 그래서 근데 지금 진짜로 우리나라 와 배우 풀이 우리나라 그 주조연 배우 풀이 좀 크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좀 새로운 배우들도 아이 나와주고 치고 올라오고 해야 되는데 운현님이 한국 영화도 많이 안 보면서 그 몇 개의 영화를 봤는데 너무 그게 밟힌 거 아닙니까? 아 운현님 옛날에 많이 헐리우드 더 많이 봤다니까. 보잖아요. 아 옛날에 한국 영화 많이 봤어요. 많이 봤는데 아, 아이고 참.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시백이라는 그 어, 배우 이시백이라는 캐릭터와 그걸 연기한 박희순의 연기는 정말 좋았고 참 아까 말씀 인정받았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최명길, 김상원, 김유, 이시백 이런 인물들은 정말 이 영화 내에서 정말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준 캐릭터이자 배우들이었다. 아, 이렇게 얘기할 그쵸. 수 있을 것 같아요. 하고 박희순 배우 이야기 나와서 그런데 최근에 어떤 작품 찍었는데 최근작은 아닌데 되게 우스꽝스럽게 나오는 거 있거든요. 근데 음, 그거는 박희순 배우랑 완전 다른 느낌이에요. 기존 연기가 아니라서 아마 네. 그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운현님이 조금 괴작들을 많이 봐야 돼. 망작이라던가 진짜로 그런 데서는 별의별 희한한 연기가 나와요 배우들이. 그런 그렇긴 걸 하겠네. 그러니까 제가 영화 공부할 때 이건 진짜 심한 말인데 영화 공부할 때 교수님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포르노도 봐라. 어, 포르노도 장르다. 포르노도 봐야지 포르노가 뭔지를 알고 망작도 봐라. 망작을 봐야지 망작이 뭔지도 알고 해서 저는 진짜 별의별 영화를 다 보긴 했어요. 근데 그런 것도 음, 보면은 배우들 연기가 이상해요. 이상한 연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은현님께서는 조금 평이하게 잘 연기한 것들만 보다 보면은 비슷비슷하게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서 온 약간 지루함 아니었을까 좀 싶기는 합니다. 근데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김상원 얘기를 많이 안 했는데 음, 참 이제 김상원이라는 인물은 보면은 어, 단편적으로 보면은 되게 꼰대 같고 진짜 완전 이상주의자라고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 뒤로 가면 갈수록 정말 이 인물도 정말 복합적이고 입체적인 캐릭터더라고요. 그 시작하자마자 이제 송파 강을 건너면서 그 노인을 죽이잖아요. 음. 너무 놀랐어요. 처음에는 걷어줄게 같이 가지 이러다가 얘가 이제 살려두면은 이제 청 애들한테 길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 뭐 한 일말의 고민도 없이 죽여버리는 척화 정말 정신이잖아요. 완전히 척화 정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정말 그 뭐라 그래 꼰대 같고 뒤가 없는 진짜 우직한 그런 캐릭터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루라는 애가 나오잖아요. 그 나루가 그 노인의 손녀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나루라는 애가 뜬금없이 왜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했다가 아, 좋은 포인트예요. 예. 음, 나루는 결국에 김상원, 그러니까 감독이 좀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김상원이라는 인물이 너무 편파적으로, 단편적으로만 비춰질까봐 하나의 장치로 넣었다는 생각을 했어요. 음, 김상원이 음. 나루를, 이제 인조가 나루 좀, 네가 좀 케어해라라고 하니까 애가 정신을 못 차리고 대답도 못 하잖아요. 애가 너무 이제 놀랐고, 그러니까 나루라는 캐릭터는 김상원의 양심을, 죄책감을 자극하는 장치였던 거죠. 김상원도 결국에는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도 결국에 당연히 그 사람도 살고 싶고 어떻게든 살고 싶고 좋은 것만 하고 싶지만 나라를 위해서 명분을 좀 더 중시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던 거죠.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이니까 김상원이라는 인물도 너무 매력적이고 김윤석이라는 배우도 연기를 너무 잘했고 그래서 저도 정말 좋은 포인트신데 결국에는 김상헌과 나루는 굉장히 중요해요. 음,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나루는 왜 안 죽였을까? 김상원이. 음, 애에서 안 죽였을까? 애 죽이기는 조금 그러니까. 근데 과연 그럴까 싶어요. 김상원은 청나라 애였으면 죽였을 거야.
아, 그렇지. 근데 이제 음, 김상원이 나루를 살린 이유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운현님께서는 뭔가 죄책감이나 인간적인 면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김상원이라는 인물을 인물적으로 다가가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 제가 생각한 거는 이제 캐릭터적으로 작품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음, 나루라는 캐릭터는 조선이었던 것 같아요. 조선의 맞아. 어, 생존. 음, 그러니까 주화를 해서라도 살려야 되는 조선이 나루가 상징한 바가 아닐까 싶어요. 해가지고 김상원이 진짜 척하라 할 거였으면 나루까지 죽였겠죠. 음, 근데 나루까지는 혹시라도 아닐 주화를 해서라도 나라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최소한이 나루가 상징하는 게 아닐까라고 조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김상훈이 혹자들에게 욕을 먹으면서 후대의 평가에서 욕을 먹을지언정 지키고 싶었던 존재가 나루가 아니었을까. 근데 이제 욕은 안 먹었지 그치? 결론적으로는.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걸 이제 나루가 보여준 게 아닐까 싶고요. 그래서 김상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자살 안 합니다. 근데 영화 실제로는, 실제로 자살 시도하거든요. 목을 매요, 목을. 음, 목을 매는데 아들들이 말려요. 아, 말려가지고 사는데, 어, 그 대신에 끝까지 관직을 안 받습니다. 음, 그리고 꾸준하게 척을 욕합니다. 진짜로. 그래서 지조와 절제는 진짜 대단했고,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인사에는 참여합니다. 인사에는 어, 계속 가가지고 인사는 잘하셔야 됩니다. 자기 제자들도 계속 조정에 넣고 뭐 이런 식이에요. 해가지고 인사는 참여하는데 뭐 관직은 안 받고 하고 뭐 결국엔 늙어 죽습니다. 늙어 죽고 병들다 죽던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래서 그런 인물이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참 결국에는 김상원의 시대가 오기는 합니다. 이제 와 대단하다 하고 최명길은 뭐 매국노까지는 아니지만 그때는 욕을 진짜 많이 먹고 그 당시 기록들을 보면은 조선 학자들이 최명길 칭찬을 진짜 안 해요. 음, 그리고 최명길 아들 손자까지도 굉장히 조금 힘들었던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다음 인물들로는 저는 이제 선할세로 아, 대변되는 이제 뭐 조선의 백성들 이야기를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음, 사실 얘기를 하다가 제가 생각이 드는 게 결국에는 이 영화에서 하고 싶었던 주인공들은 선할세를 대표로 하는 이 조선의 백성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선할세와 선할세와 백성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 바로 이 정명수, 조우진 배우가 연기한 정명수라는 이 음, 인물이 이 백성들 그리고 백성의 삶이 결국에는 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에서 우리가 가장 주안점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게 아닐까. 어떻게 보면 최명길이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든 치욕스럽더라도 살아서 우리가 조선을 그리고 이 백성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뭐 김상원 혹시 모르겠어요. 그 단순히 그 명분과 그 명분만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백성의 삶은 배제됐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가치관의 대립이라고 보는데 결국에는 이 마지막 엔딩 장면을 통해서 감독이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그냥 딱 한 장면으로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그렇죠. 화친을 해서 우리가 치욕스럽지만 고개를 조아렸지만 그래도 이제 일상을 되찾은 선할세는 대장간 운영을 하고 나루는 친구가 생겨서 친구들과 하하호호 하면서 놀러 나가고 그렇게 해서 백성들은 살았고 일상을 찾았고 삶은 계속 되었다라는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뭐 원작이 그랬으니까 그리고 감독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였으니까 치욕스러운 엔딩으로 끝낸 게 아니라
그런 장면으로 끝을 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표현한 것 같아요. 해서 진짜 보면은 그 대사가 나오잖아요. 선할세 대사에서 사대부들이 명을 따르든 청을 따르든 자기는 그런 거 상관없다고. 가을에 맞아요. 추수해서 배불리 먹는 게 중요하지 해가지고 솔직히 그런 명분 같은 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도 서민이잖아요. 우리한테 그렇죠. 솔직히 아무 상관이 없지.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하지 뭐. 우리가 조금 덜 고달프게 살고 해가지고 그런 게 참 있었고 그래서 선할세라는 캐릭터는 되게 용맹하고 되게 능력 있게 나오는데 실제로 그랬다고 합니다. 이 서흔남이라는 분이거든요. 흔남이 또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흔한 남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그러니까 느낌인데 백성을 대표하는 이름 같아 또 그냥. 되게 해가지고 서민적인 이름이다. 근데 실제로 서흔남 분이 정찰 많이 나갔대요. 3번 나가서 음, 3번 살아 돌아왔대요. 그래서 장난 아니다. 대단했던 하고 전투 나가서도 3명인가 죽였대. 그러니까 되게 야, 잘 싸운 거야. 그래서 당연하지. 인정받거든요. 노비를 면책받아요. 그래가지고 아, 엄청난 정도였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였는지 알아요? 이 충성심이?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기록에 있거든요. 이 남한산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왕이 우리 남한산성에 왔다. 그러니까 막 어떤 백성 하나가 소를 가지고 와서 우리 나라의 아버지잖아요. 음, 소인가 뭐 고기를 가지고 와서 바쳤대요. 그러니까 들어오기는 되게 쉽다는 거야. 아줌마도 막 들어온대요. 그래서 음, 들어오긴 되게 쉬우는데 연락병만 보내면은 안 돌아온다는 거야. 이게 어, 들어오는데 왜 안 돌아올 수가 있을까? 들어오는 게 그냥 백성들이 돌아오는데 이게 보니까 내보내죠? 그리고 도망쳤대요. 아, 남한산성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야. 저기는 지옥이거든. 야, 근데 서은남은 내보내면은 소식 가지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야, 대단하게 충성적이었고 그리고 여승이 잠깐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승이 잠깐 나와가지고 소식통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음, 보면은 이 영화에선 좀 안 다루긴 했는데 승병들이 진짜 엄청나게 활약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고 예 조선이 불교를 억압한 나라인데 이렇게 승려들이 정말 많은 걸 한 거 보면은 그래도 진짜 대단한 게 아니었나. 그래서 진짜 뭐 백성들이 그렇게 참 백성들은 잘 싸운 것 같아요. 국민들은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임진왜랑 겪은 분들이잖아요. 얼마나 잘 싸웠겠어. 그렇지. 이때가 음, 가장 잘 싸울 때야 백성들을. 전쟁을 하면서 크셨거든. 그러니까 짬바가 있거든. 네, 다른 이때 군사력은 진짜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남한산성의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다, 열악했다. 이게 그 패배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게 있거든요. 그 지휘부가 엉망인 것도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 글쟁이들이잖아요. 공부만 한 사람들이니까 실무에 음, 어떠한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해가지고 뭐였냐면은 전쟁하는 법 딱 하면은 군량, 무기 이렇게 딱 해놓은 거예요.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행사 기획했을 때도 행사하는 법. 근데 실제 행사 진행할 때는 다르거든요. 그 보고서에 쓴 내용이랑 막 별의별 걸 다 챙겨야 되고 물도 챙겨야 되고 뭐 MC분들 마실 물도 챙겨야 되고 그런 디테일이 있는데 근데 놀랍도록 뭐가 없었냐면요. 무기랑 활과 화살은 많았대요. 뭐가 없었냐면은 어, 공병 도구가 없었대요. 도구가 삽질을 해야 없었. 되잖아요. 삽질을 아, 삽이 없고 취사 그치. 도구가 없고 애들 식량을 줘야 되는데 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책으로만 배운 거지. 그치? 책에서 그런 거 하나하나 다 알려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속이지. 애들이 다 마속이야. 이
남한 산성으로 가자. 산성에서 배수의 진을 치고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그치. 그 이야기를 딱 하잖아요. 말은 동물이라서 못 참지만 사람은 참을 수가 있다. 이게 딱 글로 읽은 사람들이 하는 소리잖아요. 뭔 소리야? 답답한 거지. 옷도 있어야 되고 고기도 있어야 되고 막 이런 건데, 근데 그런 걸 하나도 안 챙겨. 더 웃긴 거 뭔지 알아요? 근데 은하를 챙겼대요. 은하를. 음, 은하는 실질적으로 쓸 데가 없잖아요. 전쟁에서. 그치. 그러니까 정말 실물을 모르고 글로만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했다는 게 진짜 정말 아쉽고, 이게 참, 근데 또 웃긴 거 보면은 야, 조선 진짜 싸움도 안 됐던 거 아니야? 이런 정도. 물론 청은 너무 셌어요. 너무 세고 완전히 그냥 전사들이야. 전투민족이야. 그래서 아마 조선이 이기기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조선이 마냥 질 거는 아니었던 게, 병자호란은 결국에는 청 기병대 조선 총병의 대결이거든요. 화성 총병. 음, 조선이 임진왜란 겪고 나서 총병이 굉장히 세져 있어요. 총병이 진짜 많았대요. 그러니까 어, 막 그 전국시대 일본 초창기 보면은 총이 엄청 비싸가지고 뭐 사무라이 한 달 월급과 똑같다 뭐 이랬는데, 그런 초기에는, 근데 그런 화승총이 조선의 총병이 엄청나게 많은 거야. 음, 이 청나라가 이게 두 번째 전쟁이잖아요. 10년 전에 조선 총병을 겪어봤잖아요. 정묘호란 때.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조선 애들 상대하는 법을 아는 거야. 선발대를 조금만 보낸대요. 그러면은 음, 조선 총병들이 겁나서 총을 쏴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 화성총은 장전하는 시간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맞아. 장전할 때 우르르 가서 다 잡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정도였고, 그리고 얘네가 단순히 잘 되는 나라잖아. 사실상 청나라가 그치. 잘 되는 나라는 뭐냐면요, 남의 나라 거를 빨리 흡수해요. 해갖고 명나라가 쓰던 홍위포인데 그 홍위포도 바로 가져와서 쓰고, 이 병자호란 끝나자마자 조선 총병을 엄청 많이 착출해 갑니다. 그래서 조선 총병을 한 6천 명인가 5천 명 데려간대요. 해가지고 음, 전쟁에 데려가서 쓰고 해서, 그렇게 약했던 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광교산 많이들 등산하러 가시잖아요. 네. 광교산 전투에서는 기록적인 승리를 합니다. 해서 음, 양고리라는 사람이 죽거든요. 청나라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청나라 개국공신이고 청나라 선대인 누르하치의 사위예요. 우리나라에서 죽은 외국 적장 중에서 가장 네임밸류가 높은 사람 중에 하나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죽일 정도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총으로 쏴서 죽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음, 총을 잘 쐈던 거야. 그러니까 그 엄청난 기록적인 승리도 있고 해서 마냥 조선이 무능하게 패배했던 건 아니다. 근데 이제 그 남한산성에 모인 애들이 이제 우왕좌왕하고 이제 판단력이 없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패배한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 이거를 하나 이야기해드리고 싶은데, 이게 우리 조선이 막 무능하고 답 없는 것 같아도 절대 그러지 않은 게, 이게 위급 상황이잖아요. 해가지고 보면은 선할세가 한 이야기를 그 김상원이 받아들이잖아요. 가마리 같은 거. 맞아. 실제로 그렇대요. 실제로 백성들이 이야기하면은 수용을 했대요. 백성들 음, 이야기까지 들어서 적극적으로 뭘 해볼 정도로 전쟁에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해가지고 그 정도로 약간 개혁적인 분위기였고, 이 남한산성에서는 뭐 줄 게 없잖아요. 식량이 그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노비 면책도 엄청 시켜주고 막 이랬다고 합니다. 음, 관직도 되게 줬대요. 해서 서날새도 관직을 받았다고 합니다. 해서 그런 거 보면은 굉장히 뭔가 변화의 흐름은 있었고, 네, 하지만 그래도 유교 사상의 한계는 있지 않았나.
그런 거고 이게 우리가 홍타이지 이야기를 안 했잖아요. 음. 청태종 홍타이지 이야기를 빠르게 하자면은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이 기마 유목민족을 이끄는 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얘네들이 유목민족이라서 완전 따지고 보면은 풍운아들이잖아요. 갈 때 그치. 정착 안 하고 가고 어. 싶은 대로 가고 저기 가서 사냥하고 하늘 보고 활 쏘고 말 타고 매사냥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중국 역사 통틀어서 기마 유목민족은 잡기가 어려워요. 그치. 통합되기도 어려워요. 근데 잡기도 음. 어려운데 통합도 어려워요. 해가지고 삼국지 14게임 보면은 그 기마 유목 민족들이 나오거든요. 걔네들 전투력이 엄청 세요. 그 못 잡아. 걔네 잡기 전에 천통하는 게 더 빨라. 해가지고 그렇게 세게 나오는데 그래서 이 기마 민족을 통합하면은 엄청난 거고 그걸 통합시킬 수 있는 리더가 태어났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를 한족들도 알고 있었어요. 일단은 그치. 원나라를 한번 봤잖아요. 몽고 그치. 제국을 한번 봤잖아요. 그때 근데 한번 이제 얼마나 당했어. 다 당했지. 전 세계가 음. 당했잖아요, 사실상. 그치. 해가지고 근데 누르하치라는 거물이 또 있었던 거고 그 누르하치의 아들인 홍타이지가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이거는 엄청난 리더십인 거고 근데 이게 또 이 기마유목 민족이 얼마나 변화가 없는 애들이고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는 애들이냐면은 이 시대까지 우리 삼국시대 때나 있었던 삼국시대 있다가 사라졌던 순장, 형사취수제 이런 걸 아직도 하고 있었대요. 얘네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문화를 안 바꾸는 애들이야. 되게 센데도. 근데 그거를 금지시킨 게 홍타이지였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 엄청났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개혁할 정도의 홍타이지고 그래서 이 기왕유목 민족을 통합시키는 사람은 중국을 먹는다는 게 중국 역사에 그냥 거의 정서일 정도로 대단한 정도고 실제로 지금도 중국 정부도 소수민족이나 이런 기만민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굉장히 골머리를 많이 싼다고 합니다. 해가지고 절대 얘네들이 통합되지 않게 이 한족이 아닌 애들이 절대 통합되지 않게 또는 너희들이 한족이라고 착각하게 만들게 하는 게 중국이 가장 열심히 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보여준 거죠. 청나라라는 게 결국에는. 맞아요. 참 이게 그런 이제 그 기마민족을 통일해서 내려오는 청나라를 뭐 결국 아까 얘기했던 뭐 우리가 총병이 우수하고 뭐 민족이 다 통합된다고 해도 아마 막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거는 뭐 거대한 세력의 역사의 흐름이었을 거고 뭐 그렇게 화친을 해서 굴복을 하든 전쟁을 해서 패배하든 패망해서 우리가 뭐 굴복을 하든 그건 똑같은 결과였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결국 화친을 통해서 미래를 도모했던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치욕적인 선택을 하면서도 미래를 기약하면서 이제 실제 역사도 그랬고 영화도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게 되는데 참 그 2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처음에는 너무 평이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캐릭터들의 그리고 그 역사적 사실들에 몰입을 하면서 참 이렇게 먹먹하게 혹은 굉장히 좀 많은 감동을 가지고 마무리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굉장히 아쉬운 건 결국에는 그 당시에 조선 조정 내에서 신하들이 한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그놈의 명분 이야기만 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청나라는 우리가 뭐 모시게 되는 뭐 어른의 나라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고 하는 명나라는 왜 모시냐고. 결국에는 난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뭐 이 명나라를 반하는 일입니다 하면서 청나라는 그렇게 배척을 하는데 그렇게 자존심이 상하는 일인데 명나라는 뭐 왜 그렇게 모시면서 부모의 나라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냐. 참 뭐 그 당시의 시각으로서는 그게 당연한 거겠지만은 오늘날의 우리의 정서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뭐가 다른데 뭐가 달라서 뭐가 그렇게 잘나서 부모의 나라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간이고 뭐고 다 빼주면서 모시고 근데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믿고 형님 부모님 하면서 모시는 명나라는 그렇게 청나라에 당할 때 뭘 해줬냐고 그런 거에 대한 반감이나 아쉬움도 없는 조선이냐 이거예요. 나는 그런 점들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게 웃긴 거는 뭐냐면은 결국에 최명길의 세상이 오는 게 더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조선은 김상원의 세상이 되고 이제 최명길은 진짜 평가절하되고 김상원은 와 지조절개 으뜸 그 이렇게 돼버리는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 조선이 이 전쟁의 패배의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고 조선이 망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 유교적인 한계? 유교적 사상의 한계라는 게 뭐냐면은 현실을 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사실을 봐야 되는데 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기보다 더 강해진 게 맞고 쟤네가 이제 강대국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런 청나라를 보고도 오랑캐라 하잖아요. 맞아. 자기 임진왜란 때도 똑같아. 자기들을 덮어서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나라인데도 외놈이라고 무시를 해요. 그러니까 현실을 못 보는 거야. 현실을 맞아. 봐야 되는데 그런 걸 보지 못하는 게 결국에 이 전쟁 패배의 가장 큰 요인이기도 하고 팩트를 보고도 인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조선의 그런 한계가 진짜 안타까움을 보여준 거죠. 아, 참 보고 나니 참 결국에는 역사적 사실이다 보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그 내에서 이제 표현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영화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한 두 가지 이야기하면 끝날 것 같은데 그 전에 운현님께 하고 싶었던 질문이 이제 몇 개 있었는데 그걸 한번 네, 빠르게 하고 좀 가볼게요. 네, 이 영화가 처음 시작할 때 지도 나오잖아요. 네, 지도가 보면은 지명이 영어로 써져 있거든요. 맞아. 그거 왜 민칭, 그랬을까요? 민칭 이렇게 돼 있더라고. 한자도 아니고 한글도 아니고 왜 영어지? 그러게 왜 그렇게 나도 좀 뭐 무슨 수출을 애시당초 염두에 뒀나?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이 수출을 할 생각이었나? 왜 아니 영어야? 그래도 그거야 뭐 편집해서 내보내면 되는데 굳이 그거를 그렇게 해서 띄워놨더라고요. 그거 참 희한했고 아니 우리가 넷플릭스로 봐서 이미 수출판을 본 건가? 이야 그렇다고? 참 모르겠고 그리고 그 지도가 나오면서 그 나레 텍스트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 서울로 이렇게 써놨어요. 당시에는 한양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근데 그 명칭을 서울이라고 해놨더라고. 나도 그거에 좀 궁금했는데 어떻게 보셨나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고 이게 또 보면은 중간중간에 말이나 사슴을 클로즈업을 많이 해주거든요. 동물들을. 맞아요. 그런 건 또 어떤 이유였을까요? 동물들 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그 동물을 통해서 비유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음, 소는 모르겠고 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진짜 의도한 장치잖아요. 그 우리 아까 음, 얘기했던 말이 먼저냐 그 사람이 군사들이 먼저냐. 먼저냐 그 얘기를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조정. 위험을 위해서 말을 살려야 된다잖아. 그러니까 나 진짜 그 기도 안 차잖아. 그 대놓고 최명기 얘기를 하잖아요. 짐승들은 괜찮은데 사람은 마음이 상한다. 이 사람이 마음이 음, 아무리 뭐 임금의 말을 조정의 말을 따르고 지시에 따르는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상하면 결국에는 반란의 단초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그것까지 고려를 하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 멍청한 놈들은 끝까지 말없이 무슨 전쟁을 하냐라는 식으로 사람의 의지로 버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지들은 그래야 하지도 않을 그래야 거면서. 장군이고. 야, 그러니까 진짜. 그러면서 지들은 그 배고물 거 하지도 않을 거면서 의지로 뱉어낼 수 있고 추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을 살리셔야 됩니다. 이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그 김유부 진짜
영화 보면서 김유 죽여야 되는데 이 생각 많이 했는데 김유 너무 근데 웃기지 않아요? 그 막 김유가 그러잖아. 뭐 도처에서 최명길의 목을 베야 된다는 상소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니까 인조가 예. 자네의 목을 베라는 상소도 올라오고 있네라고 하니까 딱딱 다물잖아. 너무 웃긴 거야 그 장면이. 그러니까 저는 김유가 밉상이긴 했는데 필요한 캐릭터였다고 봐요. 이 제가 아까 맞아요. 처음에 말했던 중간중간에 있던 유머 코드도 결국에 김유고 하니까 맞아. 그런 점이 진짜 재밌었어요, 저도. 그리고 아까 사슴도 말씀하셔서 사슴은 정말 너무나 좋은 장치였다고 봐요. 처음에 뭐 말도 안 정말 너무나 터무니없는 명령을 받고 군사들이 이제 도성 밖을 나가는데 사슴을 딱 사냥을 하고 나서 아이고 갔다 오면은 사슴한테 화를 쏴서 사슴이 쓰러져 있잖아요. 아이고 이제 갔다 오면 사슴 고기 먹겠네. 갔다 옵시다 이랬는데 결국에는 청나라 군사들한테 쓸려가지고 이따가 돌아와서 사슴을 잡아먹자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사슴이 더 오래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클로즈업 하면서 살아있는 사슴을 보여주면서 그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한 선택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장치였어가지고 감독이 그런 걸로 표현을 잘 한 것 같아요. 이게 또 전쟁물이라고 전쟁 플래그 나오잖아요. 아 그 맞아. 아세요? 딸 이야기 하니까 바로 음 죽잖아요. 맞아. 내 가족 딸이 얘기하면은 살아 돌아가면은 내 딸과 결혼시켜 줄게. 예뻐요? 내 딸 예뻐. 뭐 바로 죽어. 진짜 그거는 와, 가족 절대 이제 딸. 가족 사진이나 이제 가족 보고 싶다 돌아가면 볼 거야 이런 얘기하면 아 얘는 죽는구나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 절대 하면 안 돼, 진짜. 맞아. 가족 얘기하면 그 이야기를 어떻게 딱 하네. 참, 나 그러니까 그런 필수 요소도 놓치지 않고 감독이 아주 잘 아니, 구성을 한 것 같아요. 의도는 아마 그런 의도는 아니었겠지. 막 뭔가 막 슬프고 그런 장면을 의도하려고 했겠지만 이게 너무 음, 영화 많이 보면은 결국에는 이것도 웃긴 장면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으로 네. 이제 고정 질문인데 베스트 캐릭터는 누구셨나요? 저는 아까 한번 얘기했던 정명수라는 캐릭터가 아,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그 이제 그 이제 인조가 하도 밉상이니까 김유까지 같이 청나라한테 갔다 와라라고 하면서 그 장면에서 이제 김유가 정명수한테 이제 슬쩍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래도 본디 조선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니까 정명수가 바로 화를 내며 돌아보면서 나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노비였고 조선에서 노비는 사람이 아니요 라고 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김유가 의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애국심 혹은 그 양심의 저변에 있는 그 정체성을 자극하려고 한 얘기였는데 정명수는 일말의 망설임도 고민도 없습니다. 조선에서 노비라는 그 계급의 가치는 정말 사람이 아니라 정말 가축보다 못한 존재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분노와 앙금이 심했으면은 아예 그냥 변절을 하고 변절도 아니지 그냥 나는 조선이라는 건 정말 죽어도 싫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청나라에게 위탁을 해서 정말 청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자기를 나라고 뭐고 필요 없고 나를 알아봐주고 인정해주는 그들을 위해서 자기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다는 거란 얘기잖아요. 참 그런 음, 거 보니까 그 당시의 계급 사회와 사람을 동등한 가치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고 그거를 대변하는 게 정명수라는 캐릭터였기 때문에 가장 분량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은 주인공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는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그 정명수라는 인물은 제가 잘 모르는데 정명수가 근데 그러지 않았을까? 노비는 아니었을 것 같아. 역관이잖아요, 일단은. 역관은 음, 보통 중인이잖아요. 그래갖고, 노비는 아니지 않았을까 했는데, 근데 저는 그 장면이 이제 그 김유가 그런 장면도 있기는 했지만, 저는 그 장면으로 인해서 최명길의 능력을 더 보여줬다 생각해요. 어떻게? 당, 당연히 그런 정명수 만나면 가장 먼저 할 만한 게 그거잖아요. 아, 그치. 당신도 조선 사람 아니요? 막 이거를 당연히 해서 설득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맞아. 따지고 봐. 정명수가 제일 듣기 싫은 말은 그 말 아닐까요? 근데 내가 조선 최명길은, 사람이라는.
그 정체성 듣기 싫잖아요. 근데 최명길은 그걸 알고서 말을 단 한 한 번도 번도. 안 하잖아. 응. 맞아. 그러네. 그러니까 얘는 야, 똑똑했고 외교관으로서의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다. 근데 김유는 눈치 없이 보자마자 당신도 조선 사람 아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뭐 이런 거 아니야. 정명수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아니야, 그게. 그치. 그럴 수 있네.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음, 총평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번에는 제가 먼저 하고 운영님 하실까요? 맨날 어, 제가 제 총평을 마지막에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요. 먼저 하고 운영님 총평을 해보는 걸로 하면은 좀 새롭게 알겠습니다. 어 제가 이거 이 제가 역사 영화 하면서 가장 말을 빠르게 한 리뷰 같아요. 왜냐면은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최대한 맞아요. 빨리 해봤어요. 근데 이제 어, 들으면서 막 그러셨을 것 같아요. 청취자분들이. 아니, 그래서 척화를 했어야 된다는 거야? 주화를 했어야 된다는 거야? 아니면 이길 전쟁이었다는 거야? 졌을 전쟁이었다는 거야? 핸덱스 뭐라는 거야 도대체? 뭐 이 새끼 김유야? 뭐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정도로 다각도로 평가될 만한 사건이었다. 다각도로 음,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이야기를 했고, 제가 최명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안 했는데, 지금 20회 김유, 이제 김상환, 서운남 인조. 다 이야기했는데, 최명길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국노까지는 아니지만 거의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조선에서는. 야, 나라 팔아먹은 새끼. 이런 식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절대 최명길이 청에 의존했던 건 아니에요. 살아남기 위해서 청하게 친하자고 지냈던 거지. 최명길은 명예도 외교문서를 씁니다. 해서 음, 청과 명 사이에서 조선이 살 방도를 끝까지 찾아내려고 노력한 사람이고요. 명예에다가 외교문서를 써서 이게 걸려서 용골대한테 잡혀가요. 그 영화에서도 나왔던 용골대. 근데 음. 이때 잡혀갔을 때 잡혀가서 가보니까 거기에 김상원이 이미 있어 감옥에. 척화 명목으로 잡혀가 있었거든요. 김상원이. 그러니까 어, 얘네가 만난 거야. 둘이 13살 차이거든요. 김상원이 더 나이가 많아요. 최명길보다. 근데 이제 이때 보니까 최명길은 이제 청에 붙어가지고 감옥에 올 놈이 아닌데 감옥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김상원이랑 이제 둘이 이야기해 보니까 단순히 청에 빌붙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둘이 마음의 문을 열고 시를 나눕니다. 이게 이제 김상원이 쓴 시인데요. 이제 최명길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양대의 우정을 찾고 백년의 의심을 푼다. 의심을 음, 풀었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었다. 너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구나. 해서 최명길이 또 답시를 줍니다. 그대 마음 돌 같아서 끝내 돌리기 어렵고 나의 돈은 둥근 꼬리 같아 경우에 따라 돈다네. 이제 이게 이제 최명길을 굉장히 표현하는 시로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시를 나누면서 우애를 풀고 결국에는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렇게 좀 멋진 결국에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아집이 아니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듯 합니다. 해서 역사 영화는 이제 매번 말했던 것처럼 그때 왜 그랬던 건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 선택을 하는데 어떠했는지 그런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대 사상을 그 시대에 부어버리는 게 아니고 현대 사상이나 사고를 보여주고 싶다면은 과거에도 현대 사상을 볼 수 있었던 또는 현대 생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었던 사건들이 있거든요. 워낙 사건이 많고 역사가 길다 보니까 그런 사건들을 찾아내서 스토리텔링을 해보는 게 역사 영화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점에서 저는 자산어보는 현대 사상을 부어버린 영화라 생각해요. 음, 제가 추구하는 역사 영화보다는 그런 점에서 저는 제 취향은 자산어보보다는 남한산성이
더 제가 지향하는 역사 영화에 가깝다고 봅니다. 해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봤고요. 그리고 특히나 아픈 역사를 영화로 만드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이게 흥행할지도 미지수고, 그리고 그것을 잘 풀어내는 게 굉장히 숙제예요. 정말 어려운데, 결국에 이 영화는 왜 항전하지 않았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조선은 살아남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운현님이 말씀하셨던 선할세의 그 장면으로 끝나면서 우리는 결국에 조선 왕조를 유지시켰고, 결국 오늘날의 우리 한반도가 중국이 아니라 한국으로 남아있게 된 것이 이 삼전도의 굴욕의 가장 큰 의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시대가 지나서, 이렇게 유지시킨 조선이 지나서 무엇이 오냐? 영정조 시대라는 조선시대 황금기가 오게 됩니다. 만약에 이때 전복됐다면은, 청나라가 돼버렸다면은 영정조 시대에도 오지도 않았겠죠. 근데 결국에 이 영화의 끝은 삶이, 살아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지를 보여주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표값 몇 푼 해서 저는 24,000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야, 12,000원, 좀, 12,000원 정가로 2번 볼 수 있다. 그래서 음, 한 번 더 보고 싶은 영화로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아주 굉장히 큰 만족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24,000원을 하길래 무슨 뜻이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 보고 싶다. 근데 저도 정가로 2번 볼 수 있다. 네, 저도 한 두 번, 세 번 정도는 더 볼 수 있을 법한 영화라고 생각을 하고 볼 때마다 안 보이던 것들이 더 보이고 좀 더 인물들을 다각도로 파헤쳐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총평을 한번 해보면 핸덱스님은 역사 영화라면 현대 의식을 그 당시의 기준으로 부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르긴 하지만 이 그런 거를 배제하고 나서도 이런 역사 영화라거나 역사를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그 당시 가치와 지금 오늘날의 가치 혹은 생각을 동등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분명히 답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진리는 분명히 존재를 하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가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역사는 오늘날의 뭐 거울이다라는 얘기도 하고 이 국가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 국민들을 위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조금 달랐을 수는 있겠지만 정부는 그리고 우리가 선출했다고 하는 대통령은 결국은 국민들을 대신해서 일할 사람을 우리가 선출해낸 거기 때문에 결국에 그 모든 일과 가치는 국민들을 위한 것이어야 되고 그런 면에서 생각을 했을 때 예나 지금이나 그거는 당연시 돼야 되는 문제인데 우리가 국가적인 위기 옛날과 오늘날은 다를 수는 있어요. 예전에는 정말 국가적인 존폐의 물리적인 힘에 의한 위협이 대부분이었다고 하면 오늘날에는 국가 간의 문화적이라거나 혹은 알게 모르게 어느 국가에 복속되게 되는 그런 위협에 우리가 맞닿을 수 있는데 결국에 이 국민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대신해서 일을 해놓은 뭐 대통령과 정부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국민들도 행복해질 수 있고 거기에 동참을 해서 같이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는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최명길이라는 사람은 그 백성들이 어떻게든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비굴한 선택이라도 비참하지만 살아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 시대에 최명길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정에 있는 인물들은 그놈의 명분, 명을 섬겨야 되고 사대부들의 위험 이런 것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결국 그것들은 그런 점들을 선택했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백성들이 고통에 빠질 수 있고 힘들어질 수 있는 선택이었는데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에서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는 결국에는 우리의 삶은 소중하고 그 백성들이 이제는 국민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는 이제 정치인들이 좀 더 현명하게
올바른 선택을 해야만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지 않나. 국가적인 위기에 문화적이든 국가 존폐의 위기든 우리가 극복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 진짜 이게 뭐 슬픈 역사, 암울한 역사는 공부하는데도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재미없는 역사라고 해서 절대 그냥 외면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역사는 되풀이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결해 나갈까를 진짜 끝까지 계속 고민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제 맞춰볼까 하는데, 지난번에 운현님이 마지막 인사해 주니까 굉장히 저는 좋더라고요. 해가지고 오늘도 운현님께 한번 마지막 인사를 좀 맡겨볼까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사와 영화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와 함께 재밌게 들으셨는지, 영화도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로 입이 근질근질 하시다면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와 영화를 좋아하는 덕후들의 놀이터가 되고픈 역영사화!